저희 포럼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범회대 동아시아 연구소라고 성범회대 안에 있는 국제적인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원하는 포럼을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11번째 모임입니다. 한국사회 보수주의 형성과 그리스도교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고 3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3년 동안 18 테마를 다루게 될 예정인데요. 오늘 11번째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하고 천주교 미국이신화 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그대들의 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 우파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타자를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하는 모임입니다. 발제자는 조민아 박사님이시고 미국의 세인트 캐서린 대학교 교수십니다. 되게 저희가 시작할 때 오신 분들이 간단하게 인사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러우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이쪽부터 좀 해주시면. 예, 더운데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조민아라고 하고요. 미국 미네소타주의 생폴시에 있는 세인트 캐서린 대학교에서 주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3시대하고 우리신학연구소하고는 아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생각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요점이 되는 내용은 다 적혀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PPT는 색깔을 입혔어요. 그대들의 개이다 보니까 색깔이 더 입혔어요. 근데 이미지들이 좀 등장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어린 학부생 1학년, 2학년생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서 좀 덜 지루하시라고 이미지를 좀 넣었어요. 그래서 굳이 유인물 보시지 않고 PPT만 따라오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저는 발제물을 읽을 건데요. 가능한 천천히 읽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공간들을 좀 가지시길 바라고 사실 제 발제보다도 나중에 토론 시간에 풍부한 얘기들이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작할게요. 그대들의 새 개 차별금지법 반대 투쟁과 종북계의 탄생을 통해 보는 기독교 우파들의 타자 만들기. 차별금지법과 기독교 우파의 악에는 깊고도 질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던 지난 2000년부터 논의되어 온 차별금지법은 2007년 10월 최초로 제정이 시도되었으나 여야 기독교인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 선교연합과 개신교 구구단체들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제기되었던 2010년 4월 두 번째 제정 시도 동안 기독교 단체들을 포함한 보수 세력들의 눈치를 보던 법무부가 원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정을 포기했습니다. 가장 최근 2013년 2월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최현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제정 시도마저 발의한 의원 중 일부가 개신교 단체들의 조직적인 파상 공세에 무릎을 꿇어 4월 24일 결국 반대를 철회했습니다. 기독교 우파 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은 확고하고 맹렬하며 그들의 활동은 조직적이고 신속합니다. 2013년을 예로 들어보죠. 입법 발의에 대한 관한 보도가 나오자 개신교 우파 단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즉각 항의 메일 보내기, 의원실 전화하기, 입법이고 누리집에 글 올리기 등의 공지사항을 띄웠습니다. 곧이어 민주통합당 의원실은 폭언과 협박을 동반한 항의 메일과 항의 전화에 의해 업무가 마비되었으며 국회 입법예고 누리집에는 차별금지법 관련 참방글이 10만 6천 건이 넘게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목사님의 지령을 그대로 따른 여러 신자들이 벌인 일들이었죠. 기독교 우파들은
차별금지 법안 중 정치적 성향, 정과, 성적 지향,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 4가지 항목을 문제 삼습니다.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성향과 성적 지향입니다. 정치적 성향에 관한 차별금지 항목에 대해 그들은 이 법이 제정되면 주체 사상을 선봉하고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국회와 주요 공직에서 자유롭게 적화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교회에서조차 성경대로 죄, 즉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지 못하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들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것은 물론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와 동성애 혐오죠. 각각 다른 대상을 두고 따로따로 적용되던 이 두 이데올로기가 어느 순간 합치되면서 희한한 신조어가 하나 탄생합니다. 바로 종북계라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종북계가 무슨 뜻일까요? 동성애자들이 종북을 한다는 뜻인지, 종북을 하는 이들이 동성애자들이라는 뜻인지 의미조차 분명하지 않은 이 단어는 상식적인 이들에겐 코웃음을 불러일으킬 만큼 기이한 조합이지만 이 안에는 분명 웃어넘기기 껄끄러운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습니다. 과거에 빨갱이 혐오라는 단선적인 우익동원 이데올로기가 다양한 보수 이데올로기들과 연합하여 진화하고 있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종북계의 현상이 한국 사회에는 새롭다 할 만한 것이지만 네퍼시즘이 몰아치던 냉전 시기 미국에 이미 라벤더 스퀘어 혹은 연보라색 공포란 이름으로 반공주의와 호모포비아의 조합이 존재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체포와 구금과 실직을 당했던 전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우파들은 이 두 이데올로기의 조합을 유포하고 합리화시키는 과정에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했으며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근근히 과거의 망상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이 글은 바로 반공주의와 호모포비아를 둘러싼 기독교 우파들의 색과 기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반세기 이상의 끈끈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 우파들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색, 붉거나 연보라의 그 색, 그리고 그 색을 활용하는 그들의 기회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 저는 우선 종북기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된 한국 사회의 현실과 기독교 우파의 활약상을 냉전 시기 미국의 라벤더 스퀘어 확산과 기독교 우파의 기득권 확보 배경과 함께 비교하여 양국의 기독교 우파들이 정치 집단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반공주의와 호모포비아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두 이데올로기 확산이 양국의 기독교 우파들에게 가져다준 구체적인 효과들은 각각 무엇인지, 그들의 이를 통해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는지, 또 어떻게 사회의 약자들을 주변화하고 타자의 범주로 묶어왔는지 풀어낼 것입니다. 그의 결론 부분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 투쟁이 기독교 우파들에게 갖는 의미를 진단하며 이 투쟁이 우리 사회의 다른 보수 이데올로기들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기발하고 창의적인 신조어, 종북계의 탄생의 뒷이야기부터 살펴보죠. 반공주의와 호모포비아는 둘 다 유래가 깊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슬로건들이지만 이 둘이 각각 종북과 기이란 단어로 축약되고 다시 종북기이란 단어로 합체가 된 것은 주지하다시피 최근의 일입니다. 합체를 둘러싼 일련의 배경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종북과 기이 두 단어를 따로 떼어 각각의 진화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낙디 낡은 종북이란 단어가 다시금 사회 전면으로 떠오르게 된 데는 아이러니하게도 소위 좌파 정치인들과 논객들의 공이 큽니다. 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사용되던 종북과 유사한 의미의 이념적 성향을 강조하던 주체수상파라는 단어가 무조건적 체제 추정 성격을 강조하는 종북이라는 폭풍에서 찾아있고 화려한 컴백을 하게 된 계기는 2001년 12월 사회당 원영수 대표의 민주당 권영길 대표의 통합론이 제안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통해서였습니다. 원 대표는 민중의 예고보다 조선노동당의 외교 정책을 우위에 놓는 종북 세력과는 함께 당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지하 세력 내에 친북과 성격을 달리하는 종북이 있음을, 또한 이들 종북 세력들은 조선노동당의 사회관과 정통의 정책을 추종하는 이들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하 정치인들 사이에서 지루하게 계속되는 종북 논쟁이 마침내 온 국민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졌던 통합진보당 경선 과정입니다. 지하 정치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며 범야권을 들쑤신 이 사건 이후 종북이란 단어는 원래의 의미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종으로 행으로 자기 증식을 시작합니다.
야권 내에서 꼬리 자르기의 일환으로 사용되던 단어가 이제 화살을 돌려 야권 전체를 겨냥하게 된 것이죠. 4대 강이나 제주 해군기지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모든 이들이 종북이라는 낙인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으며 종북으로 묶인 모든 이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정파통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정교조와 민노당이 대표적인 종북 세력으로 지적되고 심지어 과거로서 그때 광우병 촛불을 주도했던 한국진보연대까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순진한 국민들을 세뇌하고 선동한 종북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종북은 기독교 우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단어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제야 정치와 진보 세력 내 복잡한 이념의 스펙트럼을 분별하는 능력도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종북이란 단어는 손쉽게 악어군과 적군을 구별하게 해주는 대표 단수의 기능을 하는 데다 확장되어가는 사회 보수와의 편승에 그간 실추되었던 자신들의 입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견인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고도 극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종북 이데올로기에 비해 호모포비아는 2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비교적 신생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반 운동이 바야흐로 우리 사회의 수면으로 부상한 시기는 1990년대 중반입니다.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와 문학작품들이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고 소수의 지식인들과 연예인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활동하게 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도 동성애가 사적 영역을 벗어나 공적 영역의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각 대학에 이반단체들이 생겨나고 동성애자 인권연대, 남성 이반단체인 친구사회, 여성 이반단체인 끼리끼리를 비롯 시민운동단체들이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90년대 중반은 또한 대표적인 기독교 우파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이 고위 성격을 강화하며 우리 사회 우익세력의 선두주자를 부상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70년대, 80년대 개발국제정권을 등에 업고 성공화두를 달리던 한국의 개신교는 90년대 들어 눈에 띌 만큼 성장 정체를 겪기 시작합니다. 2011년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의하면 1995년과 2005년 사이 가톨릭교회 신자수는 4.3% 증가한 반면 개신교는 1.4% 감소했습니다. 가톨릭 신자 증가와 개신교 신자 감소 이면에는 통계 수치에 드러나지 않는 허와 실이 있지만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90년대 후반 이후 개신교는 다른 종교 집단들에 비해 한국 사회와 소통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에 협력해야 할 책임을 가진 개신교 지도자들은 뇌물, 비리, 성추문, 이단 사이비 논쟁, 타성교와의 갈등 등 교계 내외의 각종 사건에 휘말려 대중의 신뢰를 잃어버린 데다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던 안티기독 개신교 그룹까지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위기 돌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던 개신교 보수 그룹들이 선택한 진로는 오히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로부터 역행하는 보수 우익 이데올로기와 근본주의의 강화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개신교 근본주의의 역사는 길죠. 근본주의는 그것만 이 땅에 유입될 당시 미국의 사회보호금 운동에 대항하던 청교도적 경건주의와 근본주의 신학을 신봉한 초기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이 땅에 싹을 틔웠습니다. 그러나 근본주의가 조직적인 사회운동의 성격을 띠고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90년대 후반의 일입니다. 사회 변화에 호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지지 기반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한 기독교 우파들이 내적 결속과 응집을 강화하며 근본주의를 교저화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개신교의 교세가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뉴라이트로 대변되는 개신교 우파의 정치적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는 기형적인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보수화하고 있는 일부 개신교 세력들이 대사회적인 의사소통을 포기하는 대신 정부의 정책 결정에 직접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 우파단체들이 반동성애를 자신들의 슬로건으로 내걸며 반동성애 캠페인의 대명사로 떠오른 것은 2000년에 시작되어 2004년에 마무리된 청소년보호법 개정 논의를 통해서입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하에 동성애를 수반, 근체 상관능과 함께 변태 성행위를 인정해놓고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더불어 동성애 관련 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해 무조건적 검열을 자행하려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발표되자 동인련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반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2001년 7월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발족식을 갖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폐지와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으나 한기총을 위시로 한 극우단체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4년간 계속된 이반인들과 한기총의 싸움은 2004년 4월 동성애 조항이 삭제된 청소년보호법 시행 개정령이 의결 통과됨으로써 이반인들의 승리로 일단락되었으나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들을 통한 기독교 우파들의 반동성애 캠페인은 그
그 이후로 오히려 확산되었습니다. 4년간의 긴 싸움을 통해 기독교 우파는 반동성애 연대를 강화했고 호모포비아 유포를 위한 나름의 언어와 논리를 구축했으며 반동성애 기치 아래 보수 세력들을 결집해내는 알뜰한 결실을 얻었던 것입니다. 개신교 우파는 반동성애 운동을 통해 이렇듯 한국 사회 내 보수적 가치를 옹호하고 수호하는 독보적인 그룹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굳힐 수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전성장해온 반공주의와 호모포비아가 마침내 합체의 주문을 보이기 시작한 계기는 두 가지 사건으로 요약됩니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군헌법 제92조 개간 등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가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최형법 중 청국정주의에 어긋남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건과 2011년 경기도와 서울시 교육청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한 학생인권 조례를 발의한 사건입니다. 때마침 동성애자들과 그들 가족의 삶을 둘러싼 갈등과 화해를 담담하고도 진솔하게 그려낸 SBS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번영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자 개신교 구구단체들은 대대적으로 일반인들을 공격하며 군헌법 92조 개정 반대와 학생인권 조례에 포함된 동성애 관련 조항 삭제 요청을 하는 여러모리에 나선 것입니다. 이 시기부터 기독교 우파들의 호모포비아 선동 레토릭은 진보적 주장들을 모두 빨갱이 좌파로 몰아가는 반공주의 선동 레토릭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국가안보에 어느 때보다 집중해야 하는 이때 군대와 학교를 중심으로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군기강이 해이해지고 교사의 권위가 실추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동성애는 국가와 미래의 공간을 흔드는 적화 세력들의 치밀한 전략이라는 식으로 반공주의와 동성애 혐오를 한 범주의 위협 세력으로 묶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글은 2010년 11월 11월에 발행된 한기총신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군대 내에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반군 성향이 뚜렷한 국내 좌파 세력의 일관된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민주당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민주노동당 정책 공약을 통해 부군을 6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강군하고 무기체계를 축소 폐기하며 예비군 제도를 철폐하고 모병제를 실시하는 것들과 함께 교사 및 군 간부 대상 동성애자 교육 실시 등의 사실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우리의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여 군대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가의 미래를 뒤흔드는 일임을 직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헌정정철위원장이 사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기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남한 내 사회혼란이 가동되면 언제든 북한이 도발적인 침략을 해올 것이며 따라서 빨갱이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사회불안을 조장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즈음까지만 해도 다만 징후로서 포착되던 빨갱이와 동성애의 연결고리가 2013년 차별금지법 반대 투쟁을 통해 종북계라는 단어로 안착됩니다. 이어 개신교 구구단체들이 주도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게시물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기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반대한다는 선언과 함께 모두 함께 빨갱이들과 싸우자라는 선동문구 그리고 단체 개인별 행동 지침들이 게시됩니다. 발의를 주도했던 민주당의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4월 17일 철회 요지서를 통해 차별금지법안의 취지에 대해 오해를 넘어 지나친 예고가 국회가 가해져 이성적인 토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체사상 찬양법, 동성애 합법화법이라는 비관과 종북계의위원이라는 낙인 찍기까지 행해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마침내 종북계의가 탄생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종북계라는 단어의 용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북계라는 단어는 남한 사회 내 불안을 조성하는 불순 문제들에 대한 거부감을 압축적으로 표현하여 이를 변명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정작 종북계가 어떻게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는 것인지 어떻게 군 기강을 흔든다는 것인지 또 무슨 근거와 계기로 종북분자들과 일반인들이 한 범주를 굽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는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이 조직적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반대운동을 벌이던 단대자들은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내용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신자들을 결속하고 움직이게 한 힘, 종북계라는 기이한 말로 형상화한 그 힘의 이면에는 차별금지법으로 혜택이 아니라 보호를 받게 될 집단과 개인들에 대한 공포와 혐오가 존재합니다. 불특정한 집단과 개인들에 대한 공포와 혐오는 종북분자들과 게이들이라는 대표 단수를 통해 구체적인 그러나 실체는 없는 아이러니하게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의 약한 고리들을 건드리며 두려움을 조장 확산하고 약자들을 타자화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강구하게 하는 것은 우익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하는 세력 확장 방식입니다. 개신교 우파 또한 이를 충실하게 답습해왔음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개신교 우파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사안인 반공반국주의와 동성애운동 성장과 더불어 고개를 들던 호모포비아를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로 흡수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비결입니다. 기독교 우파들에게 종북과 게이의 조합은 기이할지언정 전혀 생뚱맞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효과는 세력보도 유익합니다. 종북이라는 단어와 게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는 각각 다른 대상을 향한 공포와 혐오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질 때 실체가 불분명해지는 만큼 더욱더 역겹고 불편하고 두려운 어떤 것으로 부풀려집니다. 즉 종북계라는 단어를 통해 우파들은 빨갱이 좌파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동성애 혐오와 연결시키면서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각각 다른 차원에서 기존의 사회 질서의 번역을 시도하는 진보 정치와 동성애를 한꺼번에 적대 세력으로 몰아가며 얼굴 없는 타자를 통해 사회 혼란에 대한 불안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우익동원 이데올로기를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우리 사회의 종북계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레드 컴플렉스와 호모포비아의 조합은 냉전 시기 미국에서 라벤더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이미 실험되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우파가 라벤더 스퀘어에 관여한 방식은 우발성이 적고 보다 본질적이면 내재적입니다. 라벤더 스퀘어의 연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메카시즘과 레드 스퀘어를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1950년 미국 각종 비리를 저지르다 궁지에 몰린 공화당 상원의원 조세프 메카티는 위기를 벗어나려는 궁여 지책으로 공화당 당원대회에서 나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폭탄과 같은 발언을 던집니다. 이 발언은 순식간에 다른 공화당 의원들의 동조를 끌어냈고 곧이어 자신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가세로 일파만파 미국 사회에 확대됩니다. 수백 명을 수감시키고 1만여 명을 해직시킨 메카시즘은 대략 1947년부터 57년에 나타난 제2차 레드 스퀘어 혹은 적색 공포의 광기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었던 레드 스퀘어의 칼바람 속 낙인을 찍지 않으면 찍히고 마는 이 공포 정치가 어떠한 보호막도 없이 사회 주변을 표류하던 동성애자들에게 더욱더 큰 위험으로 다가왔으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메카스를 포함한 의원들은 동성애자들을 공산주의자들의 블랙메일 위협에 쉽게 노출되어 공산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자들로 분류합니다. 말하자면 공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이 접근하여 블랙메일로 성적 지형을 노출시키겠다는 위협을 하면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드러날까 두려워 공산주의자들에게 국가기관의 기밀 정보를 유출하며 차츰 그들에게 세뇌되어 일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조악하기 짝이 없는 이 시나리오는 전후 미국 사회에 팽배했던 불안과 공포에 편승하여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해직되고 공적 사적 자리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렇듯 냉전의 광기를 타고 레드 컴플렉스와 호모포비아가 동시에 동성애자들을 탄압하는 이데올로기를 성행했던 이 독특한 현상을 라벤더 스퀘어라 부릅니다. 하필 동성애자들이 레드 스퀘어의 표적이 되어 공산주의자들과 내정하고 있다는 혐의를 집중적으로 뒤집어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냉전 시기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사람이었던 아서 술레진저는 결정적 중심이라는 책에서 공산주의가 세력을 확장하는 방식을 동성애자들의 하위 문화와 비교하여 흥미로운 연관성을 끌어냅니다. 술레진저에 의하면 당시 미국인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비밀 요원으로 훈련을 받고 사회 혼란에 빠뜨려 정복시킬 임무를 띈 채 사회 곳곳에 흩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일반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한편
서로가 서로를 알아챌 수 있는 그들만의 비밀 접속 방식을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데 이는 마치 동성애자들이 파트너를 찾기 위해 교류하는 방식과 흡사하다는 것이죠. 동성애자들이 소위 게이다를 통해 서로를 인식하고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접선을 시도하듯 공산주의자들도 자신들만의 접선 방식을 통해 은밀하게 세력을 늘려간다는 것입니다. 슐레진저가 소개하는 동성애자들과 공산주의자의 생태에 관한 비교 분석은 당시 미국인들이 동성애자들의 하위 문화에 대해 품고 있던 음험하고 불쾌한 이미지를 반영하는 동시에 왜 이들이 정치적인 의심을 받게 되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냉전 시기 미국인들에게 동성애자들은 공산주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연약하고 주체성이 없는 사회의 인자들로 따라서 일반적인 사회에 편입될 수 없을 뿐더러 언제든 반사회적 세력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로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죠. 성정치학자 로버트 커버는 국가안보의 이름이로라는 저서에서 1948년과 1950년에 발표된 킨제이 보고서 또한 냉전 시기 동성애자들에게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이미지를 입히는데 적지 않은 몫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킨제이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미국 사회의 견고한 이성애주의를 흔들어 60년대 성해방 운동을 촉발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게 되지만 발표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수의 미국인들이 동성애자 성향을 갖고 있으며 그것도 연령과 사회적 지위와 직종과 지역적 특성과 무관하게 전 사회에 고루 퍼져 있다는 보고 결과는 미국인들에게 거대한 충격을 던져주며 호모포비아를 가중시켰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미국 사회 저변에 어쩌면 내 이웃에까지 퍼져 있다는 사실, 어쩌면 나 자신조차도 동성애에 감염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 이 허위적인 사실은 이들이 공산주의자들과 손잡고 사회의 기본 질서를 흔들고 혼란에 빠뜨리려 한다는 음모론과 그럴듯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일개 시나리오를 시작한 동성애자들과 공산주의의 연관성이 생태적 유사성을 통해 물적 근거를 얻고 라벤더 스퀘어라는 정치 이데올로기까지 구상하는 데 큰 공헌을 한 것은 우익 정치 세력과 결탁한 미국의 기독교 우파들입니다. 냉전 시기는 신화적 도덕적 모티브로 작용하던 미국의 기독교가 바야흐로 정치 이데올로기로 자리를 잡아가던 시대인데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와 동성애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제거되어야 할 가치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냉전 시기 기독교 우파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테판 위필드는 냉전 시기의 문화라는 책에서 2차 대전 이후 미국에서 기독교 우파가 이데올로기로 구성하게 된 이유를 20세기 초반 미국 정계의 번영과 쇠락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0년대 미국은 유럽을 제치고 서구 사회의 패권을 장악하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성기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이내 29년 대공황이라는 위기에 직면합니다. 풍요에 관한 짧다고 짧은 기억은 비참한 공황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미국인들을 지배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명암을 불과 10여 년 사이에 경험한 많은 미국인들의 가슴 속에 추억이자 희망으로 아로새겨져 있었던 것은 미국의 건국신화, 즉 미국은 신이 세운 나라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종교학자 최대강의 스티브 브로워의 책을 인용해 설명했듯 노동과 부의 축적을 개인과 국가의 번영 지표로 삼는 켈빈주의적 믿음은 초창기 미국의 건국신화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국가와 각 개인들을 세우신 계획을 힘의 지배와 끊임없는 성장과 풍요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한 미국의 근본주의는 미국 역사를 추진하는 동력이었습니다. 공황 속에서 허덕이던 미국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건국신화를 회귀하여 번영의 시기 추구하였던 물질적 향락과 세속적 가치에 대한 대대적인 반성을 시작합니다. 공황기 가람과 비참을 번영기 자만에 빠져 신의 뜻을 저버린 데 대한 징벌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우파가 강력한 애국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는 맥락입니다. 미국인들은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을 국력의 회복과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애국으로 이해했으며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활동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이상적인 미국적 라이프 스타일이며 가정과 국가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일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전쟁 이전 이미 잔뜩 달구어져 있던 기독교 우파 이데올로기는 전쟁 이후 냉전의 도래와 더불어 공산주의라는 주적을 발견하자 더욱 공격적인 태도로 변화합니다. 우익 세력들은 안흥은 미국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것을 동일화하여 미국의 가치를 신성화하는 한편
밖으로는 온 국민이 총을 단결하여 맞서 싸워야 할 공공의 적으로 소연방을 비롯한 공산주의 세력을 겨냥합니다. 그 자신 가톨릭 우파였던 맥카시 상원의원이 1950년 웨스트버지니아에서 발표한 연설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서구 기독교 사회의 기독교 사회와 무신론자들의 공산주의 사회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는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것은 도덕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막스에 의해 선조되고 레닌과 스탈린에 의해 강화된 부도덕의 종교입니다. 만약 공산주의자들의 붉은 세상이 승리한다면 이 부도덕의 종교는 어떠한 경제, 정치보다도 더 심각하게 인류를 위협할 것입니다. 칼 막스는 신의 사기꾼이라 칭하며 축출했고 레닌과 스탈린은 신을 믿는 어떠한 국가도 국민도 자신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폐악을 한층 더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막스는 사랑, 정의, 인류애와 도덕 국의 단어를 입에 올린 이들을 당으로부터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소중한 가치들을 영적인 허구, 값싼 감상주의로 치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산주의적 무신론과 기독교의 최후의 전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미 이 싸움을 선택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연설문에서 드러나듯 맥카티는 미국을 기독교적 가치의 대변자로, 소연방을 무신론적 가치의 대변자로 인식하며 반공주의에 대한 전쟁을 미국이 수호해야 할 절대절명의 책임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노골적인 결합은 냉전 시기 불안에 떨던 미국인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냉전 이전 미국의 기독교 인구는 43%에 정체되어 있었지만 냉전 시기를 거치며 69%까지 성장합니다. 맥카시 본인이 가톨릭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맥카시즘이 공무시킨 진정한 미국의 가치는 향후 개신교 신자들에게 더욱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맥카시즘의 슬로건이 이민자들의 종교로 인식되던 가톨릭보다 미국의 적자로 인식되던 개신교 신자들, 와스프, 백인, 앵글로색슨 개신교 신자들과 만나 더 큰 화학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흩어져있던 다양한 복음주의, 우파 신앙들을 하나로 흡수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워가던 개신교 우파가 가톨릭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민족 가치를 표방한 슬로건을 활용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1978년 설립되어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표방하고 나선 기독교인의 소리와 역시 70년대 폭발적으로 성장한 힐레 에반젤리즘의 기수였던 제리 파웰이 79년 설립한 도덕적 다수파, 그 뒤를 따라 1987년 설립된 팻 라바트슨의 기독교 연합 등 기독교 우파 단체들은 냉전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치밀하게 가라앉아 있던 미국인들의 정서를 전투적이고 생생한 정치적 영향력으로 바꿔냅니다. 기독교 우파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게 된 것이 호모포비아입니다. 냉전 시기 기독교 우파들이 지원한 정치적 주장은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학교 내 종교교육 부활, 국방비 증액, 공화당 내 보수파의 경제정책 지지, 사회복지 예산 등의 반대 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낙태 반대와 동성애 금지는 기독교 우파들이 꾸준하게 진행해온 대표적인 활동들이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새로운 세대들의 등장과 함께 몰아닥친 자유와 해방의 물결은 기독교 우파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여성주의와 동성애 인권운동은 그들이 기반하고 있던 보수적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우파들은 가정의 안정을 신의 창조 질서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냉전 시기 기독교 우파들은 가족에 대해 양극단의 흑백 논리로 접근했습니다. 즉 인간에게는 교회가 인정하고 축복하는 전통적인 이성의 가족을 구성하여 자기 희생과 충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선택만이 허용됩니다. 전통적인 가족 제도를 따르지 않겠다면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세속적인 쾌락주의에 빠져 자기 만족과 도덕적 허무주의를 추구하며 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양극단의 선택 외에는 다른 어떤 대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도전하는 여성주의와 동성애 운동은 그러므로 악의 세력입니다. 더구나 동성애는 신의 창조를 거역하고 성서의 가르침을 부정하며 육체의 탐닉과 쾌락만을 절대 가치로 삼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징표입니다. 냉전 시기 라벤더 스퀘어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반공주의와 호모포비아의 조합은 기독교 우파들의 선동 이데올로기에 아직도 꾸준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기독교 우파들의 라벤더 스퀘어가 보여주는 특징은 동성애 운동을 주요 타격으로 하되 여성운동과 환경운동 등 전통적 사회인식을 흔드는 모든 움직임들을 폭넓게 묶어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악의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상상하는 사회 진보 세력의 연대는 실제보다 훨씬 유기적이고 조직적입니다.
팻 로버트슨을 포함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종종 여성운동가들과 여성 정치인들을 레즈비언 군사들이라고 부르며 또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채식주의를 공유한다는 점을 지적. 이를 동성애자들의 라이프 스타일로 간주하여 환경운동가들을 비건 호모 혹은 호모 비건이라 부릅니다. 이 비건 호모 혹은 호모 비건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게 슬랭인데 이게 이 채식주의자이면서 동성애자들을 일컫는 말인 동시에 동성애자들이 채식주의자들을 강간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그들을 얼마나 이 불안하고 비윤리적인 존재로 묘사하는지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결국 기독교 우파들에게 사회 진보 세력들은 겉보기에는 다양해 보여도 동일한 목표, 즉 미국 사회를 무너뜨리고 과거 소비에트 연방과 같이 소수 급진주의 엘리트 관료들이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이상을 공유하는 동일한 세력들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우파들에게 사회 진보 세력들은 모두 무질서와 쾌락을 탐닉하며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멸망의 길로 이끌 사탄의 충복들입니다. 사회 진보 세력들이 동성애를 즐기고 지원한다는 사실은 그게 얼마나 반기독교적이며 반인륜적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기독교 우파들에게 동성애 정책은 막스 레닌주의 정책과 동일하며 동성애 운동은 오늘날 미국 사회에도 공산주의가 여전히 활발하게 살아남아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냉전 시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기독교 우파들이 줄곧 호모포비아와 반공주의의 비이성적 조합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들은 공산주의와 동성애를 둘 다 사회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위험 요소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저널리스트 바바라 앱스타인은 냉전 시기 미국의 반공주의, 호모포비아, 남성성의 형성이라는 논문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의 존재가 정치적 불안감으로 미국인을 엄습했다면 폭넓게 확산되어 있으나 정체를 파악하기 힘든 동성애자들의 존재, 나아가 본인과 가족 또한 동성애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왔던 가정과 침실을 장악하는 공포가 되어 미국인들을 압박했다고 설명합니다. 전후 사회적 안정을 무엇보다 갈구했던 미국인들에게 공산주의는 공적 영역에서 전반적인 사회 질서를 도발하는 이념으로서 동성애는 사적 영역, 특히 사회 안정의 가장 기본적 단위인 가족의 가치를 전복시킬 대체 이념으로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우파들은 자신들의 혈액 확장에 위협이 되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요소들을 묶어낼 논리적 연관성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레드 컴플렉스와 호모포비아를 효과적으로 묶어낼 수만 있다면 이들을 한꺼번에 공공의적으로 규명하는과 동시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 자신들의 통제력을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파악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우파들이 이 두 이데올로기를 결합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은 비미국적인 것을 진짜 미국적인 것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냉전 당시 미국 사회에는 강한 미국인, 강력한 국가의 정체성을 재건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명의 멸망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공황에 따른 사회적 불안과 더불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함께 성장하던 노동운동, 여성, 소수민족 세력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은 미국 보수 세력에게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였습니다. 보수 세력들은 이들 신생사회 세력들을 비미국적이라 규정하고 이 새로운 움직임에 동참하는 이들을 소 연방의 지원을 받은 국내의 공산당원들의 스파이로 몰아갔으며 이들로부터 진짜 미국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 국민을 공포와 의심과 히스테리에 빠뜨렸습니다. 냉전 시기 형성된 진짜 미국의 가치와 기독교 우파의 가치를 동일시하며 가짜 미국을 분리하고 고립시키는 레토릭은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우파들이 가장 선호하는 레토릭입니다. 라벤더 스퀘어는 이러한 기독교 우파들의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용했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산주의와 동성애자들이라는 두 주변 세력들을 한꺼번에 묶어냄으로써 우파들은 이 두 그룹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부자연스러운 것, 비미국적인 것에서 더 나아가 위험한 것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파들에 따르면 동성애와 공산주의는 모두 진정한 미국적 가치 혹은 진짜 미국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사회의 이질적인 존재, 사회 안정과 발전에 방해가 되는 존재들이기에 제거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레드 컴플렉스와 호모포비아가 합체되면서 발생한 효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과 한 인간으로서 동성애자들이 갖고 있는 존엄성에 대한 일말의 설득력마저 무효화시키며 이 두 그룹을 정상적인 사회적 영역에서 고립시켰습니다. 미국의 전형적인 우파 지식인들은 공산주의가 이념적 정당성을 갖고 대중을 흡수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자가 되는 원인은 오로지 심리적인 것입니다. 슐레신제의 말을 다시 인용하자면 미국 사회는 외롭고 답답한 이들, 기존 사회 질서 내에서 성취하지 못하는 사회적, 지적, 심지어 성적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 이러한 이들에게 공산주의는 수족관과 패거리 의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충성심을 요구합니다. 무기력과 욕구 불만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분노와 정복심은 삶의 동기를 부여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적 정당성도 부여될 수 없습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성생활에서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이들이 외로움을 달고 비정상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끼리끼리 자행한 일탈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우파들은 동성애와 공산주의를 싸잡아 사회 내 루저들의 하위 문화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루저들이 끼리끼리 모인다면 문제가 달라지죠. 위험해지죠. 정상인들, 진정한 미국인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 대항 문화를 전염병처럼 확산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우파들은 공산주의와 동성애가 대표적인 비미국적 현상이라면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가장 미국적인 가치와 신념을 기독교가 제공하고 있다고 선전합니다. 반공주의와 반동성애를 발로 딛고 진정한 미국을 뒷받침할 도덕적 가치와 기독교 신앙의 동일화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기독교 우파들의 레토릭에 길들여진 미국인들은 진보적 다원주의적 가치들을 주장하는 세속 지식인들, 특히 여성운동과 동성애 인권운동을 찬성하는 이들, 비기독교인들, 이민자들을 미국을 신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비애국적, 비미국적, 비도덕적 인자들이라 간주하기에 이릅니다. 기독교 우파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동조하는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에게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화당과 정치 경제적 유착 관계를 맺어 로널드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재력과 정치력을 손에 쥐고 무시할 수 없는 힘을 행사하는 미국 정치의 실세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이들의 영향력은 계속됩니다. 동북방 몰락 이후 미약해진 공산권 대신 주적의 자리를 채워준 것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위도한 소위 이슬람 세력들이었습니다. 특히 9.11 사태는 기독교 우파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개정비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공공연하게 자신이 기독교 신앙의 수호자임을 밝히는 아들 부시는 9.11 이후 패닉 상태에 빠진 미국인들에게 다시금 미국의 건국 신화를 상기시키며 신의 선택으로 세워진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은 악의 축이라 규정합니다. 미국의 특수성과 위대함을 강조하며 미국을 세계평화의 수호자로 신이 선택했다는 선민주의를 종교적으로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 다시 득세한 근본주의자들은 냉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진짜 미국인, 미국적 가치, 애국주의를 기독교와 동일화하며 자신들의 위치를 미국의 가장 중심부에 설정합니다. 이러한 미국적인 것에 동조를 하지 않는 이들은 애국심이 없는 테러 옹호자로 취급됩니다. 마치 냉전 시기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사회의 약자와 주변인들이 공산주의와 내통하고 있는 것으로 협의를 뒤집었을 뿐 말입니다. 이렇듯 미국의 라벤더 스퀘어는 좀 더 다양한 가명과 레토릭으로 치장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닮은 듯 다른 듯한 두 가지 버전의 반공주의와 호모포비아의 조합, 종북계와 라벤더 스퀘어의 비교는 무엇을 시사할까요? 한국의 기독교 우파는 종주국인 미국의 기독교 우파를 벤치마킹하며 이제껏 성장해왔습니다. 최대감은 기독교 뉴라이트의 형상과 활동을 기록하며 한국의 기독교 우파가 미국의 기독교 우파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익적 정치 현상을 만들어내고 정치 참여에 근거한 근본주의 기독교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미국 기독교 우파가 반공주의와 호모포비아를 지렛대 삼아 공포를 확산, 대중의 심리를 장악하는 데 성공하는 것을 보고 배운 한국의 기독교 우파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 기술을 활용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라벤더 스퀘어의 확산 과정과 종북계의 탄생 배경에는 많은 유사점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시작해 정치 이데올로기로 확대되었다는 점. 둘째, 사회의 신생 세력에 대한 견제 또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기득권을 이룰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셋째, 사회의 변두리 혹은 우파들이 생각하는 사회 전반의 이념에 반하는 그룹들, 동성애자, 여성주의자, 이민자, 타종교인을 주요 타겟으로 삼아 타자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슬라이드가 하나가 빠졌네요. 저는 종북계와 라벤더 스퀘어가 보여주는 유사성 가운데 특히 세 번째, 남극의 기독교 우파들이
타자의 범주를 만들고 공격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타자를 구분하고 범주화하고 고립시키는 기독교 우파들의 고전적인 전략들이 사회의 다른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성장하는 일종의 진화적 측면이 종북계라는 단어를 통해 몇 개의 차별금지법 반대 투쟁을 통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벤더 스퀘어를 통해 미국의 기독교 우파들이 미국 사회의 타자, 즉 동성애자들을 동산주의와 묶어 부자연스럽고 불쾌하고 비미국적인 것으로 이미지 메이킹하는 데 성공했던 전례는 한국의 기독교 우파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투쟁에서 답습되고 있습니다. 종북계라는 신조어가 압축적으로 표현하듯 우파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에 반하는 것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불쾌한 것으로, 한국 사회에 이질적인 것으로 이미지 메이킹하고 있습니다. 라벤더 스퀘어와 종북계라는 단어는 양국의 기독교 우파들이 사회의 중심과 주변을 끊임없이 구분하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미국적인 것 혹은 한국적인 것의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을 끊임없이 주입함과 동시에 대안적 이념과 가치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우습게 만들어버리려는, 그리하여 사회 여론이 형성되는 지점으로부터 도태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이들 우파들이 각각 미국적인 것, 한국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과거의 영광입니다. 미국의 우파들에게는 와스프들이 정착하여 정복하고 약탈했던 건국의 신앙에 대한 향수가, 한국의 우파들에게는 무서운 속도를 팽창하고 부흥하던 70년대 산업화의 시대, 독재의 시대, 반공의 시대에 대한 향수가 아직도 살아남아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향수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욕망이죠. 부정된 과거로 회귀하여 과거의 가치를 복원함으로써 기득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망, 자신들을 보수적인 사회 질서를 수호하도록 신의 소명을 받은 파수꾼으로 표현하여 보수 세력 내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그 욕망입니다. 사실 타자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전략은 기독교 전쟁에 매우 익숙합니다. 기독교는 탄생 초기부터 이단을 생산하고 배제하여 자신의 정통성을 규명해 왔습니다. 종북계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기독교의 타자의식이 교회를 벗어나 사회로 확장되어 다른 보수 이데올로기들과 결합하는 예를 보여줍니다. 문제는 기독교 우파들의 이러한 습관적 타자화가 2013년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인가입니다. 한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화학작용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종북계가 보여주는 사례는 그저 해프닝이 될 수도, 혹은 사회 전반의 보수화와 시너지를 형성해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제게는 종북계의 탄생이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차별금지법 반대 투쟁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징후적으로 여겨집니다. 말하자면 종북계라는 신조어는 얼마든지 다른 얼굴로 대체되어 좀비처럼 질기게 살아남아 사회 주변부의 다른 그룹들을 덮쳐올 수 있다는 것, 아니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들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포비아와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 우파들의 차별금지법 반대 투쟁은 이슬람교에 대한 배척을 노골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용희 예스더 기도운동 본부 대표는 뉴스랜드에 기고한 글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슬람교의 테러와 폭력, 여성인권 유린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 우파들이 공식화하고 있는 이슬람 선교 전략들은 흥미롭게도 이슬람교에 대한 종교적 차원의 비판이 아니라 이슬람교가 어떻게 국가를 혼란시키고 패망에 이르게 하는가에 대한 일종의 시나리오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슬람 포비아를 유포시키는 기독교 우파들에게 이미 기독교적 가치관과 국가의 가치관은 동일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 포비아는 한국인의 독특한 그러나 근거 없는 순혈주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 한국 기독교 우파들의 종주국인 미국과 첨예한 긴장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호모포비아보다 어쩌면 더 폭력적인 파급력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남아 지역 국가에서 이주해온 노동자들과 조선족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 또한 이슬람포비아와는 다른 형태이지만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피부색, 언어, 종교,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자행되는 폭력은 우리 사회에 내재하는 비한국적에 대한 타자와 혐오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기독교 우파들은 종종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들에게 근본주의적 신앙을 주입하고 개종시킴으로써 이들을 우리들, 형제 자매들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이때 개종이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뛰어넘어 자신들의 문화적, 도덕적 가치를 완전히 포기하고 기독교와 한국의 문화와 도덕적 가치를 전향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 따라서 근본주의자들이 있는 진정한 복음국가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이주민들은 주시하다시피 범죄자, 살인자, 사회위협 세력으로 너무도 쉽게 낙인 찍힙니다. 더욱더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기독교 우파들이 유포시키고 있는 타제에 대한 습관적인 배척과 혐오가 종교적인 성격을 사상한 채 기독교인 대중들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 형태의 보수 이데올로기를 결합하여 우리 사회의 전체주의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균형이 져서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전체주의를 독재자에 대한 단순한 악재와 구분합니다. 독재가 쿠데타 등의 방식을 통해 경쟁자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군, 경, 언론 등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관과 제도를 장악하는 일종의 체제를 묘사하는 말이라면 전체주의는 특정한 체제뿐 아니라 대중의 이데올로기를 장악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물질적 기반과 정신적 지향을 상실하고 아노미 상태에 놓인 대중들은 자신이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무능력할 뿐이라는 잉여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신체적, 정신적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만약 그 모든 비참함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지적하고 그를 극복할 해법까지 제시해주는 특정한 이념과 그 이념을 운동으로 전환하는 지도자가 등장할 경우 특정한 목표를 향하여 미친듯이 질주하는 폭력적 대중으로 바뀝니다. 아렌트의 분석은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며 가속화하고 있는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 상실감과 무기력증이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부부적 성향의 온라인 테러로 바뀌고 있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온라인에 머물던 테러리스트들은 점차 오프라인으로 넘어와 실질적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렌트는 전체주의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대중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합니다. 아렌트에 의하면 전체주의 조직 혹은 사회는 양파처럼 층을 이루고 그 중앙에 지도자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때 전체주의 조직 혹은 사회의 각 층을 지배하는 사고방식은 경신, 맹신, 그리고 냉소입니다. 조직 혹은 사회의 일각으로 갈수록 경신 혹은 맹신이 내부로 들어올수록 냉소가 더 강해집니다. 내부, 즉 지도자의 최측근들은 전체주의 이념이 허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세계는 원래 속고 속이는 것이 기본이라는 냉소주의로 인해 지도자가 거짓말을 통해 대중들을 속이는 데 성공하면 더욱더 지도자들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경신과 냉소를 통해 형성된 전체주의 조직과 사회에서는 경험적 사실이 뒷받침된 논리적 이성적 사고가 대안이론으로 제시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주의를 뒷받침하는 이념은 합리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짧고 간결하며 자극적이며 명쾌하여 쉽게 반복이 가능할수록 유리합니다. 전체주의는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부재가 그 핵심인 까닭입니다. 이러한 전체주의 조직 혹은 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강력한 기제는 이념에 의해 규정된 객관적 적입니다. 완전히 배제되고 배척되어도 좋을 만한 범주에 속하는 인간들은 모두 공공의 적으로 분류되어 테러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사회를 예를 들자면 이반인들, 이슬람교도들, 이주민 노동자들, 계약직, 일용직 노동자들, 성매매 여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파들은 이들을 각기 다른 형태의 교집 파트를 공유하는 사회불안 세력, 혹은 사회의 근간과 도덕적 가치를 훼손하는 세력으로 분류하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폭력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발언을 삼지 않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묘사한 전체주의 조직 혹은 사회의 특징은 작게는 개신교와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 내부와 크게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와 징그러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집권 후 70%라는 어마어마한 지지율을 자랑하는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차곡차곡 지도적 위치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박정희 정권의 기조였던 반공주의와 군국주의를 이념으로 제시하면서 말입니다. 근래 들어 부쩍 늘어난 군대 관련 TV 예능과 영화 등은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감각 있게, 즐겁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대중에게 군사문화는 친화력 있고 신뢰감 있고 강하고 재미있기까지 한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면에는 군사문화가 표방하는 가치에 위배되는 모든 집단과 가치들은 불편한, 불필요한, 복잡한, 위협적인, 이적성을 가진 것으로 확고하게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진짜 사나이 보시죠? 이 자막이랑 이 사진들이 재미있어서 좀 캡처를 해봤는데요. 요즘에 군대식들을 구입할 수도 있고 인터넷 통해서 주문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샘 해밍턴 같은 경우에는 백인이죠.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 문화를 통해서 한국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동기로 이론으로 인식이 되죠. 그리고 끊임없이 등장하는 말이 진짜 남자, 진짜 한국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본다면
재밌죠. 더군다나 이 어린 학생들이 굉장히 진짜 사나이 좋아하더라고요. 각인되는 이 효과들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이러한 한국 사회의 전체주의 강화에 기독교 우파는 사회 내부와 주변을 분주하게 오가며 타자들을 색출하고 그들에 대한 배척을 정당화하는 지도층의 동조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다른 보수 이데올로기들과의 연합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일베 현상으로 대변되는 정의적 보수층과 기독교 우파는 분명 동상이몽을 하고 있지만 큰 무리 없이 잠정적 연대관계를 형성하며 한국 사회 보수주의와 전체주의 강화에 공통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서로 다른 우파 집단들이 형성하는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회 보수 이데올로기는 생각보다 효과적이고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사회 각계각층의 대중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투쟁은 바로 기독교 우파와 다른 보수 이데올로기들의 연합이 어떻게 영향력을 넓히고 상호를 협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 반대투쟁을 그들이 늘 해오던 행각일 뿐이라 시대착오적 퇴행일 뿐이라 간과한다면 기독교 우파들의 행보와 향후를 분석할 기회를 놓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 이는 내용적으로는 퇴행일지 모르나 형식적으로는 진화입니다. 이제껏 기독교 우파들이 독보적으로 우파의 대변인 노릇을 해왔다면 이후에는 다른 보수 이데올로기들과 연합 연대하고 그들을 견인하고 그들에게 도덕적 정당화를 부여하는 큰 형님의 역할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 우파들은 또 수많은 이들을 타자와의 절대에 놓고 심판할 것이며 이익 여부에 따라 그들을 우리로 포섭할지 적들로 밀어낼지 나름의 신학적 논리를 고민할 것입니다. 때로는 공격적으로 때로는 부드럽고 감각적으로 타자들에게 색을 입히고 색을 어떻게 이용할지 기회를 구상하면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 보수주의가 타자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또 한국 그리스도교는 그렇게 타자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한국 보수주의와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때 이 글을 하면 가지고 있으면 좋은 공부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계속 타자화될 대상들을 색출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안심하고 있었는데 내용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 이런 얘기가 좀 섬뜩하게 들렸는데요. 질문하실 내용이라든가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쏙 소리들이 잘 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목소리 작으신 분도 계시니까 말씀하신 분은 저한테 신호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처음 시작을 할까요? 제가 시작하는 때는 항상 누가 하든 시작하는 분이 잘 안 생기는데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미국 오바마 2기 당선되는 과정에서는 바이블 벨트가 잘 작동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미국 우파 내에서 개의 담론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사회와 연관시켜서 좀 설명해 주시면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그 기독교 우파들 근본주의를 나누는 대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동성애를 완전히 뭐 죄로 구분을 한다기보다는 많이 이렇게 유화됐어요. 그래서 주장하는 주장들이 뭐 이렇게 교화하는 방향, 그러니까 일단은 이 공동체를 흡수하되 그 안에서 고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정권 들어서 이제 그 기독교 우파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부시 정권에 비해서는 자기네들 든든한 백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자기네들 안에서 혼란을 겪고 분화되기도 하고 뭐 이합 집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이 시기가 기독교 우파들에게는 혼란의 시기도 하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자기들의 모습을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유화된 모습으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나가고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이제 한국의 기독교 우파도 과거에 해왔던 논리만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곧 깨달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기네들 진화를 해나갈 과정을 해나갈 것이고요. 제가 지금 이 발제에서 말했던 부분은 다른 보수 이데올로기들과 연합하는 과정들을 보여줄 것이고, 이 사회 보수 이데올로기 전반적으로 또 지금은 아주 극단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꺾이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 시기에 맞춰서 또 기독교 우파들도 자기 모습을 변화해 나가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파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회 적응을 잘합니다. 근데 오히려 진보적인 이 좌파라고 얘기되는 이 세력들이 우파의 모습을 고정된 형태를 이해하기 때문에 반응이 늦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안 나오면 해주세요. 재밌는 글 잘 감사하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그 남성들 안에서의 전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험한 여자들은 없는 건가요? 게이, 아까 레즈비언 군대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게 어떤 여성 동성애자들하고 연관이 구체적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쓰는 건지 혹은 위험한 여자들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 혹시 미국 내에서 있거나 한국에서 어떤 조짐이 보이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동성애에 관한 인식 자체가 항상 이 남성 동성애자들이 우선적으로 표적이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이 남성성이라는 것에 근간을 해치는 이 세력들로 간주되기 때문에 남성 동성애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여성 동성애자들은 우파들이 생각하기에 그다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아요. 걔네들은 저렇게 놀겠지.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들이야. 대신 남성들이 자기 남성성을 포기하고 생식을 포기해야 된다면은 자신들의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세력들이 되겠죠. 근데 이 기독교 우파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서 레즈비언들하고 페미니스트는 거의 동일하게 인식이 돼요. 미국의 경우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주의라는 의식으로 레즈비언들까지 전부 다 묶여서 이 사람들이 여성주의라는 동일한 연대 속에서 위협을 해온다고 생각을 하고, 레즈비언 자체를 이 게이들, 남성 게이들을 공격하듯이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신 말씀 있으시면 되셨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가부장제라는 엉망을 지어서 보면 이 우파들이 보다 더 가부장제의 그 핵심을 이루는 사람들이고 그 논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게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레즈비언에 대한 거부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다음에 요즘 한국에서 그 유행이 아니고 지난번에 거의 가시 비슷하게 나온 기사가 무직자고 그걸 쓰고 뭐죠? 그러면 종북이다 뭐 이런 네, 그런 뭐였죠? 싱글. 예? 싱글의 부분. 아 싱글의 부분을 쓰고 그다음에 무직자 이미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면은 비정규직이면 종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마이너리티 이렇게 완전히 제압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남성 중심적인 논리가 관철되고 있구나. 여성들은 거기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사람들조차도 여성들에 대한 배제의식을 여전한 게 아닌가. 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여성들에 대한 배제가 남성 동성애자들에 대한 배제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기독교 우파들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레즈비언이라도 언제든지 이 결혼 가능한 여성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동성애자들이 갖고 있는 성 전체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언제든지 가부장제에 의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그거는 생물학적 임신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를 그런 생각하는 부분도 거지. 있지. 폭력적으로라도. 예. 그러니까 대상으로 보는 거지 여성들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그렇죠. 않는 거라고. 예, 예, 좋은 지적이죠. 예. 저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 하나 듣고 싶은데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근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성향이 확실히 성소수자인 전 목소리를 보이는 성소수자인 특성이 확실히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가 쭉 지켜보면 그런 아이들이 나타났을 때 교사로서 이건 솔직하게 얘기하면 야 목소리 남자가 그게 뭐야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나타났을 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바라볼 수는 있는데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현명한 건지 그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의 답변보다도 함께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 주제인데요. 글쎄, 그 지도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왜 성적 지향이 다른 한 학생에게만 집중되어야 하는지, 성적 정체성과 지향을 잘못 이해하거나 이 시경이 좁은 다른 학생들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염두에 두고 계신지 그거를 좀 생각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거나 혹은 성적 지향이 그 학생이 정체성을 겪고 있는지 안 겪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판단하기에 저 아이는 틀림없이 그런 아이라는 판단이 저희들이 옳은 경험을 통해서 다른 아이라는 것을 판단이 들어요. 그랬을 때 그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저 물건을 좀 들어 그러면 무거워서 좀 못 들어요 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라든지 어떤 그 여학생들이랑만 주로 노는 아이들이 있을 때 아니면 좀 남학생들이랑 좀 놀고 좀 그런 거 자신있게 좀 들고 그래 이렇게 지도하는데 이런 지도가 그 학생에게 그 지도가 되는 거 지도 그렇게 하도 되는 건지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성에 대한 성적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그 생각이 이미 확실하게 자리 잡고 계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성은 진도 잘 들어야 되고 그 남자는 남자에게 잘 들어야 되고 근데 본인이 이성애자인 경우에도 그 우리 사회가 흔히 갖고 있는 성적 역할과 성격에 대한 정체성의 성격에 그 들어맞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물학적에서 남성, 여성, 혹은 인터섹슈얼, 트랜스젠더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회에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자기의 성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정체된 것이 아니라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지도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이성애주의적인 편견을 먼저 깨주고 남자는 남자랑 어울려야 되고 그리고 남자는 무거운 거 줄 줄 알아야 돼 이런 부분으로 지도하시기보다는 너네 각들이 갖고 있는 이성애주의적 편견이 한 사람을 얼마나 몰입시킬 수 있고 따돌림시킬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봐야 된다는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생 전부를 지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도하는 방향이 그 학생이 문제를 고치는 방향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이 갖고 있는 혹은 또 선생님 본인이 갖고 있는 이성애적인 편견을 도전하고 바꿔나가는 방법으로 지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 예, 그 남성이나 여성이라고 얘기할 때 남자가 100% 남자고 여자가 100% 여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65% 남자, 그다음에 65% 남자, 35% 여성성, 남자인 경우에, 여자인 경우에 뭐 한 57% 여자, 그다음에 30 몇 % 남자면 굉장히 말괄량이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성과 남성이라고 얘기할 때 딱 구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음양 얘기할 때도 태국문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안에도 남성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성향들이 있고 남성 안에도 있기 때문에 어떤 성적인 구분보다는 각각 개인 안에 쟤는 몇 %쯤 되겠다 정도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이게 정상 비정상이라고 양분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저희들 상황에서 전체를 놓고 아이를 교육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인과 만났을 때 제가 가르치는 사람 저는 왜 저런 모습이 너무 진하게 나타나지? 그냥 그렇다고 좀 인정하시면 담아본다라고 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제 나름대로 이거 좀 어울리는 부류를 좀 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건지라고 하는 기초적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제 생각이라면은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선생님이 만나는 학생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해주고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격려해주는 지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가 잘못이 아니다, 네가 비정상이 아니다라고 격려해주는 방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도미나 조금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고 그 글로서 한번 검증적인데 지금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 생각하기에 그 미국에서의 그 기독교 우파하고 한국의 기독교 우파가 거의 유사다라는 게 반공주의하고 동성애 거에 대해서 그 상황이 하여튼 거의 그 유사한 게 너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뭐 북한 때문이겠죠. 미국은 근데 좀 아시아보다는 유럽에 더 가깝지 않나. 그래서 근데 러시아 때문에 민주주의가 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통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는. 그러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어차피 북한하고의 그 관계에서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근데 미국은 뭐 자체적인 게 뭐 기독교와 국가주의하고 갖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종교가 기독교가 이렇게 우세하다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거를 기독교 우파들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류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오류를 기독교 우파들이 왜 오류를 가지고 있을까? 미국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에 대해서 안 되는 거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인지에 대해서 많이 착각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예를 벤치마킹하면서 미국의 예에서 같이 한국에서도 성공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기독교파들이 현실의 인식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면은 또 드러나는 모습들이 다를 것 같아요. 대신 항상 적이 필요해야 되는 그룹들이고 공격해야 될 대상이 필요해야 되는 그룹이고 적과 그 이단과 이질적인 것들을 규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게 아주 오래된 관습이기 때문에 그 관습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사회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거를 그 형태를 바꾸려는 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강의 잘 들었고요. 기독교 우파만 타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도 기독교 우파를 타자화시키고 있는 것은 조금 그렇고 느낌이 뭐였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 우파라고 이렇게 타자화시키면서 결국은 그 기독교 우파 소위 그 주류 개신교를 방조하거나 묵인하거나 두고 있는 대다수 개신교인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또 면죄부를 주는 이런 과오를 또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좀 좁게 보면 개신교인들 내부만 보면 전체 모든 개신교인들이 나누지 않고 아주 보수 개신교 우파 이렇게 나누지 않더라도 반성할 수 있는 방법론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갈라서 이야기를 해도 끊임없이 그 이야기하는 그들의 이야기들을 받아주고 끊임없이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큰 이렇게 물이 있는 이상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생각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고민의 지점인 것 같고요.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많이 좀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토대 이런 것들이 한국 개신교에 끊임없이 이렇게 전이가 되고 전파가 되고 벤치마킹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집단들이나 그냥 한기총이 받아들였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싱크탱크가 있어서 미국의 그 개신교 우파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담론과 논리를 한국 사회에 이렇게 이식시켜 오는지 구체적인 실체들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이 가져다주는 그런 보수 우익의 개신교 우파들의 담론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시민사회에서 마련할 수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총을 비롯한 우파들이 어떤 띵크탱크를 가지고 미국의 우파들을 답습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실체를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제가 책을 쓰면서 이 기본 자료를 선택을 했던 거는 이 양국의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 우파들이 했던 설교들을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사고의 관습일 수도 있겠고,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요. 가령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일어났을 적에 미국 우파들 팻 로버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설교들하고 한국의 성함을 언급하기가 좀 멋있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들을 보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유사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어떤 띵크탱크가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만들어내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들을 갖고 이렇게 흡수를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미 사과의 반습이 많이 닮아져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신학적인 틀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조차 많이 닮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 기독교 우파적인, 미국의 기독교 우파적인 사고와 신학들이 한국의 기독교 우파들한테 관습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마술상대에 들어가면 비슷한 것들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글쎄요.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처음에 이 코멘트 주신 것처럼 끊임없이 진보라고 하는 비우파 기독교인들이 이 우파들보다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과 분석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늦고 게으르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네, 저를 비롯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나고 있고, 우파들이 어떻게 사회에 관여해 나가고 있고,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선교 전략을 삼아가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는 그 좌파들조차도 과거의 향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80년대, 90년대 그 민중신학을 더불어서 그 좌파적 기독교가 목소리를 가졌던 그 시기에 대한 향수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깝게도 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 아기가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치밀하게 어떤 방식들을 보이는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우파들이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감각적으로 기독교 대중들을 만나고
얘기를 풀어나가는 어떤 이 기술들 그리고 이 논리들을 만들어내고 신학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한국 개신교 인구가 18% 정도 넘잖아요. 미국은 50%가 넘는. 지금 이제 인구비에 비해서 미국과 비교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지난 총선하고 대선의 경우에 개신교 표는 결속하지 못했거든요. 지난 이명박이 당선될 때는 개신교가 몰표가 나왔지만 개신교가 결속하지 못했고, 이 박근혜 현상에 개신교가 별로 크게 기여하지 못했죠. 그리고 개신교 지도자들이 차별금지법에 그 이슈화하면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것이 개신교도에 얼마만큼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는 의문스러운 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 투쟁에 성공한 것은 개신교가 지금 있는 자원을 한국 사회에 자원을 과점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대중매체라든가 뭐 이런 그래서 일종의 시민운동이라는 차원에서 기독교의 차별금지법 운동은 그렇게 이 극우주의 운동 같은 경우는 영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미국의 기독교와 그런 점에서 미국 기독교를 끊임없이 벤치마킹하고 모방하지만 한국 개신교 극우주의의 미래는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하시는지. 실제 미국에서도 기독교가 그 과거만큼 이게 대사적인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미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돈과 영향력을 사회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훨씬 큰 것 같아요. 본다면 한국의 기독교도 이미 대중적인 설득력을 잃었고 RT 기독교가 훨씬 더 설득력 가질 정도로 사회적인 담론에서 멀어졌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들도 더 이상 이제 이 사회적인 설득력을 갖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재력과 이 다른 리소스를 통해서 정치 세력화하는 방향에 더 관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우파들이 이제 RT 기독교도 많고 사회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건 사실 때문에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제 그 한국 보수주의 이데올로기가 생각보다 효과적이고 광범위하게 대중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대중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들, 뭐 박근혜 현상이라든가 그런 현상으로 장악할 수 있지만 일종의 시민운동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한국 보수주의는 매우 취약한 이데올로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일시적인 정국이 왔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또 그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많아서 미국 보수주의에 비해서 한국 보수주의는 굉장히 취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다. 글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우파가 갖고 있는 영향력과 자기 변화 능력을 좀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호모포비아 같은 문제로 지역적으로 나타나지만 이게 어떤 형식으로 자기네들이 변화시켜가면서 다른 형태의 포비아를 만들어낼지 또 그 과정에서 기독교적인 성격을 차담하면서 다른 이 이데올로기들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나가고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다른 이데올로기에 편승할지 그거는 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밖에서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의 소식을 접하는 경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모두 자기가 살고 있는 반경 안에서 바깥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으면서 저보다 적극적으로 제 몸이 진보운동에 가입을 하면서 봤더라면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한 발 떨어져서 제한된 소수들을 향해서
주로 뭐 공중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나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한국 사회는 보수화의 움직임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 전체로 제가 보는 뭐 혼자 살다 보니까 TV를 많이 보거든요. TV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말들, 나오는 얘기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달라진 게 느껴져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제한된 이 리소스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이 보는 한국 사회는 그렇게 비춰질 것 같아요. 이 진보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대중들은 그렇게 제한적인 리소스를 갖고 사회를 보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보는 사회에 따라서 한국 사회가 우익으로, 그리고 그들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이데올로기가 보수 우익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저도 준나 선생님 의견에 좀 공감이 되는데, 아까 그 중국의 담론을 통해서는 그 만들어낸 담론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그 내 안의 분노를 누군가에게 사자화시키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덮어씌우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근데 오늘 아침에 한겨레 칼럼에서 좀 재미난 칼럼 하나 좀 재미나게 읽었는데, 우리가 1대 99 해가지고서는 이제 1%의 소수 부자들을 99% 이렇게 결집하면 이제 뭐 뒤집을 수 있다, 뭐 이런 담론하고 달리 한국 사회를 그 지형을 보면은 사실은 3분의 1과 3분의 2의 사회라고 보인다라는 그런 칼럼이더라고요. 근데 그 3분의 1이라는 것들은 이제 이 사상이 잘못돼서 바꿔야 된다, 뭐 우리는 이제 소수자다 이렇게 좀 느끼는 세력들이고, 대부분의 3분의 2 세력, 그러니까 더 절대 다수인 세력들은 뭐 비정규직에서 어쨌든 취업을 해서 자기의 그 자리가 있고 토대가 있고 어쨌든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세력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얘기하는 뭐 우리가 일베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종북계의 담론을 이렇게 유포하는 구구 세력들의 그런 것들이 지금 유치하다고 느끼는 거는 진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하지만은 안정을 추구하려는 그런 욕망에 따라서 그런 것들의 논리가 그냥 뭐 이렇게 웃어넘기는 이야기나 뭐 이렇게 무시할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요구하는 담론들을 그냥 무의식적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국의 보수주의의 우파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수준이 낮다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 안정을 해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끊임없이 개탄하는 데 같이 동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보수주의 그 전략이라는 것들이 참 이렇게 좀 무섭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김시호 시장님하고는 조금 저는 다르게 조인하 선생님의 의견에 더 공감이 됩니다. 다른 분들도 좀 의견해 주시죠. 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호모포비아 세력으로서 등장한 기독교 우파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성소수자 운동들은 직접적인 대응을 이제 좀 피하고, 사실은 이렇게 어떤 철회금지법이라는 것들을 통한다면 국회 내지는 법무부를 상대로 싸우고, 학생인권조례, 서울 학생인권조례도 이제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양쪽에서 서로 싸우는, 서로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는 않는, 물론 이제 뭐 아주 순간적인 관찰들은 굉장히 있었지만, 직접적인 서로 이제 운동 간에 서로 이제 까지는 않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이제 구도가 아직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전략상 이게 그냥 2007년도부터 성소수자 운동 내에서는 많은 논란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이게 이 기독교 우파와 전면으로 이제 붙는 것도 이제 가능한, 이렇게 맞는다. 이게 사실은 자원의 차이가 굉장히 사실 부당한, 굉장히 그 자원의 격차가 굉장히 사실 크기도 하고, 전략상 이게 그쪽에 힘을 더 굉장히 실어주는 일종의 카운터파트로서 이제 힘을 실어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연 요즘에 이제 비윤리적 성문화 선정의 교육금지법이라는 것들이 이제 기독교 이제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모임을 만드는 이런 것도 이제 언론에도 이제 물론 국민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었지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면,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국회에서 모임생들을 또 기다려서 이걸 발의하는데 또
의원들도 호모포비아 의원이라고 이제 하면서 또 그런 식으로 싸워야 되는 건지. 근데 좀 사실 좀 고민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오늘 이제 발제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좀 생각을 가지시는지 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독교 우파들과 직접 맞붙어서 싸우는 거는 소비적인 싸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의 싸움이 같이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입법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식과 또 한쪽 방면에서는 대항 담론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이 싸움을 나가는 방식이 훨씬 생산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우파들이 이 접근해오는 방식으로 일단 논리가 없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경험에 근거한 논리와 이성으로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이성적인 논리를 갖고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말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안 된다면은 붙어서 얻어질 수 있는 결실은 어차피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근데 동성애 문제를 예를 들자면은 제가 90년대 초부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쭉 관심을 가져왔었는데요. 지금 2013년이 된 상황에 보더라도 기독교 쪽에서 그다지 큰 변화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생명이라든가 이 학교 교회에서 동성애를 다루는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그 진보적인 신학자들조차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목소리를 내기를 꺼려하고, 물론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본다면 사실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는 데에 비해서 실제로 대항 담론을 형성하려는 움직임들, 같이 싸워보려는 움직임들, 이런 거는 좀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이 되게 힘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이 기독교 우파 보수주의자가 싫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게 이제 사실 트렌드에 좀 밀리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이제 깨시민이라든지 아니면 좀 진보적인 것 같은 젊은 세대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접근하기에는 우리의 자원이 엄청 작은 부분이 항상 좀 한계로 느껴지고요. 그 자원이 작은 부분은 시민사회 안에서도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많이들 요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최근에도 뭐 이제 노동계와 만나서 얘기하고 이제 이럴 때 보면 사실 민주화라는 것과 인권이나 반차별이 전혀 결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논란이 2007년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두 가지는 전혀 별개. 그래서 두 가지는 완전 소수자의 목소리이거나 아니면 너무 성적인 것, 그래서 불편한 것, 이렇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과 이제 굉장히 우파 보수 이데올로기들은 미국과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진보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성혁명이나 성해방의 경험이 없는 상황이고, 사실 여성운동이 굉장히 약진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좁은 의미의 남녀관계 굉장히 협소화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우파 좀 무시하고 우리가 정치 세력화를 더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인권의 문제들이 좀 더 잘 들려질 수 있으면 이게 되게 승산이 있다. 그리고 별로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정말 밀리지 않는 이야기들인데 그런 점에서 그 차별금지법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목소리가 작고 여전히 좀 힘에 부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화라는 사회 운동의 목적이 굉장히 섬세한 감수성을 갖고 다른 부분들을 포함해야 되겠다는 인식들이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사회 민주화라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이 상황이 이루어지면 다른 이 소수자의 문제라든가 인권적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은 어떤 일종의 환상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비슷한 논의들을 좀 이렇게 다시 재분류를 해보면
업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자극적으로 다가오니까 그런 문제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진보도. 근데 게이 문제, 성소수자 문제와 이념의 문제가 결합돼서 이제 주는 우리의 충격도 상당히 있지만 거기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을 많이 동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체들이 그런 걸 많이 다뤄주기도 하고 정치권은 또 그런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 사회운동 단체들도 그런 걸 중요시 여기는데 생각보다 사회는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사회가 제 생각엔 97년 이후에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담론은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성소수자 문제가 성소수자일 수 있지만 싸이를 그렇게 미워하다가 한순간 싸이를 찬양하는 것처럼 성소수자 문제가 우리한테 아주 이상한 측면에서 부상하면서 아주 포지티브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인권은 개선 안 된 채로 이제 그렇게 편견이 개선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인권의 문제로 들어가 보면 계속 차별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차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념의 문제가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이 약하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부가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수자 문제가 부가가치의 담론과 결합돼 버리면, 돈과 결합돼 버리면 우리의 생각이 한꺼번에 바뀌면서 다른 지역을 만들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개선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너무 이념의 문제와 결합된 그 동성애나 성소수자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필요한 얘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이거든요. 경제적 부가가치가 어떻게 뭐 동성애를 다룬 영화가 엄청난 성공을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뒀다 그러면 한국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너무 달라진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걸 모방하는 드라마나 영화들도 많이 나올 수 있고 후배도 나오고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인권 문제는 개선 안 되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소수가 스타화되는 방식이. 그러니까 저는 인권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은 채로 이념의 문제와 동성애의 결합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TV에 출연하고 있는 이 분들에 대한 이 거부감이 훨씬 적어지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이 긍정적인 이미지, 가령 홍석천 씨의 예를 들자면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미지가 바뀌었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승자로서의 이미지가 효과적으로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경제적인 부가가치 때문에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트렌드화되는 반면에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인권 의식 자체는 남아있고 고쳐지지 않은 지들 남아있고 그런 이 남아있는 이 부글거리는 반대의식들이 어느 순간에 또 자기들의 이권을 위협하는 형태로 다가온다면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게 되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그런 방법이 그냥 현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식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녀시대가 동성애 레즈비언들이다 이렇게 하고 전 세계가 소녀시대를 막 열광하고 뭐 레이디 가가처럼 막 이데올로기로 찬양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한국 사회에서도 아마 그 엄청나게 그거 가지고 이제 산업화들 할 것 같은 거예요. 성 문제를. 근데 우리는 굉장히 개선된 인식을 가지고 개선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는 직업 선택에서도 문제가 계속 있고 뭐 군대에서도 그런 문제가 계속 있고 개선은 전혀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예를 들자면은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제 싸움이 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은 담론 차원이 아니라 싸움으로서 형성이 되는 차원들은 보통 인권 문제와 관련되면서 붙은 것 같아요. 동성애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집하는 움직임들이 되고 동성애 운동하는 사람들은
동성애 결혼 문제가 동성애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그 인식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겉으로 보여지게 나아지지만 인권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 실질적인 부분하고 막 불치적에 다시 이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질문을 하나 좀 드릴까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끝나가는 바람이라서 제가 오해해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독교 우파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어떻게 전망하냐 그런 질문이 나오긴 했었고 한데 그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그런 한국에서의 그런 정치적인 현상들을 과연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그 보수성을 읽어내는 코드와 과연 이게 적절하게 이렇게 엮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그 기독교 우파가 정치적으로 뭐 부결시키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소수의 결집 효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뭐 과대대표되고 또 어떤 정치적인 파급력이 강한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과연 그게 이제 사회적 담론으로서 종북 게이라는 표현이 유행은 했으나 그게 어떤 면에서 사실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감각과 친화성을 갖거나 공명했는지에 대한 이게 명확히 규명되기는 어려운 거라면 그렇다면 이제 또 이게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어떤 보수성에 어떤 부분에 기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도 역시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뭐 이제 산업과의 결합 가능성이라든가 뭔가 실제 이제 민주와 반차별이라는 것이 결합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 지적할 때 기독교가 한국에서 이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했다라는 것을 공격한다기보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이런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개인의 시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종북계라는 단어가 지금 현재 그 이상한 단어가 그 자체로 어떤 파급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종북계라는 말에서 보여지는 그런 방식의 일종의 이 우파들의 레토릭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뭐 표현하기는 뭐지만 종북 이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종북은 아니겠죠. 근데 이슬람은 이슬람 나름대로 사회를 위협하고 불안시키는 공포세력이 될 수 있는 거고 이재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사회에서 뭐 사이코패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회의 기본적인 룰에서 벗어나는 거로 자꾸 분류가 될 텐데 그런 식으로들은 기독교 우파들이 자꾸 자신들의 모습을 갖다가 다른 이데올로기를 결합하면서 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종북계라는 말, 이 사소할 수 있는 말 하나에서 보여진다는 점에서 모발적이라기보다 좀 지무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의미에서 제가 종북계라는 말을 너무 부풀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는 생각한다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반대 투쟁도 또한 여러 가지 이 보수화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의 단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부분에 튀어나왔고 다른 부분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또 작용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현상을 통해서 다른 움직임들을 읽을 수 있는 그게 뭐 일괄적인 방법론이 돼가지고 다른 현상을 다른 현상대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이 된다는 게 아니라 요 한 예가 되고 다른 한 예가 되고 그것들을 읽어나가면서 어떤 유형으로 봐줄 수 있는 그런 거로서는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답변이 됐나요? 시간이 저희가 계획한 시간에 한 3분 남았는데 한두 분 정도 이해는 충분히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그런 것도 좀 기대를 했거든요. 이 우파들 내부의 어떤 반론들의 균열, 자기들의 혼란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판할 수 있는 어떤 내부적으로 그 어떤 반론들을 내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일단 저는 다른 범주의 어떤 수사를 그냥 결합시켜서 자의적으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한 걸로 오늘 그래서는 그냥 인파들의 전략을 그렇게 분석한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에 질문 나왔던 것도 이게 어떻게 이제 소수의 어떤 특정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은 기독교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어떤 특정한 어떤 정신적인 영역, 또는 종교적인 영역, 또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어떤 가족주의적 질서, 이게 굉장히 감론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위협 세력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동성애자들을 경계하면서 또 그들이 이제 한국 사회와 한국 사회 보수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종교 방문을 끌어들이면서 다시 결합시킨 거라고 봐요. 종교는 원래 선생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기독교인들이 먼저 쓴 게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 먼저 나왔고 그게 이제 친노 종북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파가 전유를 했는 건데 저는 거기에 보수 기독교가 잘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평소에 혐오해왔던 어떤 이 성소수자를 한국 사회 일반이 혐오하는 어떤 그 소수자와 결합시키는 그 담론으로 저는 쓴 것 같아요. 이건 원래 맥락이 다른 말이었는데 결합시킨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궁금한 게 아까 마지막에 질문했지만 이게 한국 사회의 어떤 보수화에 종북 개의 담론이 보수화 일반을 이렇게 한국 사회 보수화 일반을 보여주는 시민사회 전체적인 어떤 지금은 선생님이 그냥 가능성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어떤 징후가 아직 그냥 소수가 소수의 특정한 자기들의 어떤 영역 안에서의 문제의식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지 그래서 한국 사회 전체에 반영을 일으키지 못하는 근데 물론 이제 정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데 저는 근데 이걸 조금 더 선생님이 이제 가능성으로 얘기하고 다른 것들과 계열화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거기서 저는 약간 빠질 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유정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게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그냥 받아들여질 때 문화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언제나 그게 갈등의 영역 넘어가는 지점은 결국 그들에게 어떤 사회 정치적, 경제적, 시민권이 부여될 때 근데 그게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어떤 그 권리는 이제 어떤 걸 행사하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어떤 혜택을 수여받을 수 있는 또는 사회의 자원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권리 집단으로서 등장하게 될 때 결국은 그 지점에서 보면 시민사회의 어떤 분열이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때 이제 보수 기독교파가 결국 이제 자신들이 문제이 삼았던 그것을 정치적인 영역으로 투영시키면서 이런 어떤 시민사회 그런 것을 끌어내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그들에게도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한다거나 게이운동단체에게도 시민운동단체니까 지원을 해주자. 이런 식의 이제 이런 것들이 부상할 때 결국 이런 부분에서 사회 경제에 어떤 한정된 자원을 놓고 분배의 영역이 발생할 때 결국은 시민사회도 이들에게 어떤 자원을 공유해야 되는 문제에서 껄껄할 때 그때 이제 개입하는 지점이 어떻게 보면 이들은 우리 사회 정상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면 이게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담론이 그냥 단순한 담론 영역의 투쟁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영역으로 또 한국 사회 전체 보수화에 기여하는 어떤 그 가능성으로 나갈 수도 있다 그런 걸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그냥 담론 영역에서 이들이 말하는 게 사람들에게 별로 꼭 그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한 세력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젠가 이들이 구체적인 이제 이런 법안을 발판으로 해서 구체적인 시민권자로서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고 사회적 권리를 요구하고 혜택을 요구하고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될 때 아마 그때가 진짜 이제 보수가 개입하면서 그런 것들 시민사회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교란시키는 그런 지점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은 아니, 제 생각에는 전체 사회 전체를 보수화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대항해야 될 어떤 것을 생각한다면 아직은이라는 말은 나올 수 있겠는데 만약에 초점을 갖다가 타자화로 맞춘다면 이미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동성에 대한 타자와 이슬람에 대한 타자와 그리고 이주민 노동자들의 타자는 이미 제 생각에는 많이 밀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 기독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 보수와 항상 짝을 이루는 개념은 타자잖아요. 근데 타자에 대한 인식을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란 세력으로 교란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형성됐을 적에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하실 말씀들이 이제 마지막 질문 하시고 아니셔요? 저를 쳐다보시길래. 네. 지금 나온 얘기들이
사실 말씀드리고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희가 9시 반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고 이 주제가 대전지로 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하니까요. 그때 또 와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에도 한국 보수 영성과 기술력 포럼이 이 자리에서 마지막 주 월요일에 열거든요. 그래서 많이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